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2번의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알았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는 것을 수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이 내게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 노년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모임에 나가라.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래야 외롭지 않다고. 그런데 나는 오늘 그 믿음이 당신을 얼마나 깊이 상처 입혀왔는지 말해드리려 합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것, 그것은 노년에 관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는 그 착각이 수많은 사람들의 만년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관계를 유지했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웃어넘겼으며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되는 것이 더 무서웠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혼자인 그 고독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까? 아니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에너지를, 돈을 혹은 자존심을 아마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관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고도 그래도 내 친구인데 라며 스스로를 달래는 것이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허전함, 그 불편함, 그 이유 모를 피로감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여온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그 사람, 은근히 당신과 남을 비교하던 그 말투, 당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늘어놓던 그 자리,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그날 연락이 닿지 않던 그 사람, 당신은 그것들을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마음은 기억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더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법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왜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인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노년의 평온은 사람을 늘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계를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내가 105년을 살며 깨달은 가장 늦게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내가 80을 넘겼을 때의 일입니다. 40에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함께 공부했고 가난하던 시절 서로의 밥을 나눠 먹었으며 각자 가정을 꾸린 뒤에도 명절이면 빠짐없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나는 그를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형제보다 더 깊은 사이라고 믿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오히려 더 단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학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더 이상 강단에 서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것을 나이 탓으로 여겼고 모임에 나오지 않는 것을 건강 문제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설명도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차 한잔 하자고 그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나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었고 서운한 말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참 뒤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관계에서 무엇이 진짜였고 무엇이 내 착각이었는가. 그리고 천천히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나를 찾던 것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회적인 자리, 넓은 인맥, 혹은 단순히 유용한 정보 하나.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그에게 나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 관계를 이익의 언어로 읽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 친구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역시 돌아보면 젊은 시절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필요 없어진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그것을 세상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잘못된 관계에 소비하는 에너지 하나하나가 아깝습니다. 상처받고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전과 다릅니다. 무엇보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나는 그 경험 이후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관계의 숫자를 늘리는데 나의 남은 날들을 쓰지 않겠다고. 대신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인지를 먼저 살피겠다고.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이 공허할 때 그것이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을 내게 준 것은 적이 아니라 내가 친구라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평생 인간에 대해 공부했고 인간에 대해 글을 썼으며 인간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05년을 살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은 강의실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이 직접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결론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1950년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 시절을 나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남의 것을 취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던 누군가가 굶주림 앞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보며 나는 처음에는 인간에 대해 깊이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평온한 시절에는 그 본성을 잘 감추고 삽니다. 예의라는 이름으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 혹은 이익이 걸린 순간 그 얇은 막은 너무나 쉽게 거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다양한 언어로 설명합니다. 진화의 산물이라고도 하고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굳이 어려운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향해 움직이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것에서는 멀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당신도 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 반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 불필요하게 상처받지 않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런데 그 기대 자체가 처음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 상처는 상대방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서는 것을 나는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고 성공하기 위해 서로를 밟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도구화되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누가 나를 위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가? 그 질문이 관계를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강요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 시대가 바뀐 뒤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굶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관계를 손익의 언어로 읽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이것을 모르면 반복해서 다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끼기 때문에 연락하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곁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은 언제나 늦고 언제나 아픕니다. 그래서 나는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처받기 전에, 더 많이 잃기 전에 인간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받아들이되 내 마음의 무게중심을 그 사람에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은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불안정한 토대입니다. 평온은 오직 당신 자신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한 세기를 살며 터득한 관계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의 평온을 갉아먹고 있는가? 나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유형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유형을 꽃밭의 벌에 비유하곤 합니다. 벌은 꽃이 필요할 때 옵니다. 꿀이 있을 때 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어 꽃이 지고 나면 벌은 오지 않습니다. 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벌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벌을 친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랜 지인이라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연락이 올 때는 반갑고 함께하는 시간은 즐겁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연락하는 때는 항상 무언가가 필요할 때입니다. 부탁이 있을 때, 정보가 필요할 때,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그리고 용건이 해결되고 나면 그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당신이 힘든 일이 생겨 연락을 해보면 갑자기 바빠집니다. 당신이 먼저 도움을 청하면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70이 넘어서도 이런 관계를 수십 개씩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관계가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것인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곁에 있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진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가만히 계산해 보십시오. 당신이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관계는 항상 완벽하게 균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언제나 주기만 하고 한쪽이 언제나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모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첫 번째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그들은 대놓고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한 척합니다. 걱정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항상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어쩜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라는 말. 저 사람은 그 나이에 이런 것도 했다던데 라는 말. 당신은 참 복도 없으시네 라는 말. 들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 말들은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쌓입니다. 나는 이 유형을 비뚤어진 거울에 비유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바라볼 때 그 거울은 항상 당신을 조금씩 작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처음에는 거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매일 그 거울만 들여다보다 보면 언젠가부터 그 왜곡된 모습이 진짜 자신인 줄 알게 됩니다. 자존감이란 그렇게 무너집니다. 한 번의 큰 타격이 아니라 수십 번의 작은 찌름으로 이 유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혹은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걱정이나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진짜 걱정은 당신을 더 크게 보이도록 돕습니다. 진짜 관심은 당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존중합니다. 만날 때마다 당신을 누군가와 비교하고 만나고 난 뒤에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더 이상 그 신호를 무시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존심은
젊을 때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진 자존감은 노년에 이르러 훨씬 깊은 그늘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는 사람 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는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세 번째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진심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단순히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충분히 들어주었다는 느낌, 그 따뜻함을 기억하십니까? 만약 오래전 일이라면 혹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유형을 평생 가장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시절의 나 역시 이 유형에 가까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유형을 비난하기에 앞서 먼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이 그 관계가 당신에게 해롭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화는 항상 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지난날의 영광 이야기, 혹은 세상에 대한 불만. 당신이 말을 꺼내려 하면 어느새 그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그것이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꺼내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끝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묘하게 허전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에 가까운 욕구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중요하다. 나의 삶은 의미가 있다. 그것을 확인받는 방식이 바로 누군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그 욕구를 철저히 외면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닐지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목소리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수록 스스로도 점점 자신의 이야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이런 관계가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치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삶의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늘 막 시작되다 끊깁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듣는 사람으로만 존재하고 말하는 사람으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가장 힘든 순간에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이 가장 아픈 이유는 그들이 평소에는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도 같이 먹고 안부도 주고받고 때로는 진심 어린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믿습니다. 진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와 가짜는
평온한 날에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힘든 날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남편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생일도 챙기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진짜 슬픔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둘씩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먼저 연락을 해오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내게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 주변에 진짜 친구가 몇 명인지를 알았다고. 그리고 그 숫자가 너무 작아서 슬픔보다 그것이 더 아팠다고. 관계의 진실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병이 났을 때, 돈이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바로 그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좋은 시절의 동반자일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짜 친구와 혼동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혼동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만듭니다. 당연히 있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 없을 때 그 충격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깊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누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까? 누가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까? 누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에너지와 정성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남은 날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오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직접 말을 해야 합니까?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해야 합니까? 아니면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까? 나는 그 어느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105년을 살면서 내가 배운 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소리 없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언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다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정원 가꾸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정원사는 모든 식물에 똑같은 물을 주지 않습니다. 잘 자라는 것에는 정성을 쏟고 뿌리가 썩은 것에는 물을 줄입니다. 그렇다고 식물을 향해 화를 내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필요한 만큼만 돌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면 그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모든 관계에 똑같이 물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연락의 빈도를 서서히 줄이십시오. 매주 하던 것을 격주로 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느껴지도록 천천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대부분 눈치채지 못합니다. 설령 눈치챈다 하더라도 당신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가 그 간격에 익숙해집니다. 두 번째로 모임이나 약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리에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굳이 거절의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도 몸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정과 태도입니다. 거리를 두되 만났을 때는 여전히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이것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냉담해지거나 무뚝뚝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안부를 물으십시오. 다만 그 관계에 당신의 속마음을 더 이상 깊이 들이붓지 않으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실망할 것을 각오하고 기다리는 대신 처음부터 그 관계에 거는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만남 자체는 가벼워지고 헤어지고 난 뒤에 허전함도 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위선 아닙니까? 속으로는 멀리하면서 겉으로는 친한 척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진짜 지혜는 어떤 관계에서 어느 깊이까지 들어갈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소를 유지하면서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80이 넘어서야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죄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조용히 멀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자녀도, 오랜 지인도 결국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의 경험은 정반대였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나서 오히려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깊어졌습니다. 흩어져 있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면서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이 줄면 질이 올라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1명의 진실한 관계가 노년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은 소중합니다. 그 날들을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을 위해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곁에 있으십시오. 함께 있을 때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헤어지고 나서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풍요로운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 깊이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내가 한 세기를 살며 몸으로 배운 관계에 관한 가장 실천적인 진실입니다. 나는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2번의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알았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찬란했던 날도 있었고 무너질 것 같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을 지나온 지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예도 아닙니다. 업적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두렵지 않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평온, 그것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상실의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건강을 잃고 역할을 잃고 사람들을 잃어가는 시간, 그 시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노년에는 분명 잃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당신에게 다른 시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잃는 것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비워지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가볍고 더 진실하고 더 나다운 무언가가 나는 아흔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아니, 두렵지 않은 것을 넘어서 그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아침 아무도 없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잘 보이지 않아도 되는 그 고요함, 그것이 내게는 어떤 화려한 자리보다 더 값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언제부터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확히 불필요한 관계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노년의 고독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독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원하지 않는데 혼자인 고독입니다. 그것은 괴롭습니다. 그것은 치유가 필요한 상처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고독이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기로 결심한 시간입니다. 그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남의 시선에 기대지 않고 남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으며 그저 자신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돌아보면 젊은 시절에 나는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 다름질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달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면 됩니다. 그 단순함 속에 얼마나 깊은 자유가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말로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내가 드린 이야기들을 기억하십시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 이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당신의 남은 날들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대신 이것을 하십시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말이 없어도 편안한 사람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의 햇살, 한 그릇의 따뜻한 밥,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 그것들이 사소해 보여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평생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많은 날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요. 부디 이 말을 가슴 한편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볍게 비우는 데서 옵니다. 관계도 욕심도 남의 시선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당신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강물입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흐르지만 결국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흐르십시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향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그 고요한 흐름 속에서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105년을 살아온 이 노인이 진심으로 바랍니다.